딸 자식을 생각하는 간절한 부탁이 담긴 메시지를 나의 부모님은 보물섬의 지도인 마냥 상당히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내 손에 얻었다 보물섬 지도 이런 느낌으로 주머니에 싹 되게 소중하게 집어넣는 모습, 비극적인 것이죠. 어서오세요. 저의 모든 건 나란말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 속의 들꽃 3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저번에 2편까지 만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의 이유로 좀 미뤄지다가 또 잊혀지다가 이제서야 3편을 완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출판사들 것도 신경 쓰다가 천재박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천재노를 좀 약간 도외시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또 하던 거 마저 하라는 몇몇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어쨌든 선생님이 뿌려놨던 씨앗이니 꼭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사라는 거 싫죠? 네,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죠. 아마 선생님의 기억에는 여기까지 읽었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네,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되거라. 역시 어른들의 모습은 상당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아빠라든지 그 다음에 엄마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른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 소설 속에서 어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냐면 탐욕 그 자체, 탐욕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 욕심이 아주 가득한 상태의 인간성을 상실한,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간성을 그렇게 상실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전쟁통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욕심에 대한 본성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윤홍길 작가는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륵버럭 내면서 몸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황금알은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내용과 대입을 시키자면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명선이라 한다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몸뚱이 뒤져서 빨리 그냥 끄집어내려는. 네.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렸고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안 채게 따라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자수에서 언급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금반지를 뺏기 위해 자식에게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시킨다. 사실 이 자식에게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순수하고 어린 서술자 나에게 이제 어른으로 대표되는 엄마와 아빠는 못할 짓을 시키는 것이죠. 감시를 해보거라. 금반지가 어디 있는지 좀 깨어내어 보아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다는 것은 좀 비윤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전의 동영상과 달리 좀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여기는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커가지고 울리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입맛을 쩝쩝 다시던이라고 하는 부분. 누가? 아버지가 입맛을 쩝쩝 다신대요.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군침을 흘린다든지 뭔가 일반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 사람 혹은 맛있는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 아빠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금반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흡사, 맹수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만큼 결국 이 입맛을 쩝쩝 다시던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탐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 묘사, 아니면 외양 묘사라고 해도 돼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나는 탐욕스러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 제스처 뭐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독자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탐욕을. 그죠? 아버지의 탐욕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묘사로 드러나고 있다더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단 선생님은 뭘 생각이 나냐면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냐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를 하면은 역시 여자도 도와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서로 죽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 부부간에 서로 일심동체, 죽이 잘 맞는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짝짝꿍이 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상당히 탐욕스러운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또한 계속 이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예, 탐욕스러운 모습,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 구체적인 행동 묘사,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뭐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는 모습, 뭔가 징그럽지 않나요? 이거를 정말 영화나 드라마로 촬영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그 배우의 얼굴을 아주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땀이 찌걱찌걱 흐르고 충혈된 눈으로 막 되게 불안정한 눈으로 금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걸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상당히 탐욕스럽죠, 그죠?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other hand. 네, 이제 명선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돼지멱단 소리로 소리 질러서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됐죠, 그죠? 쭉쭉 내려가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숲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자, 역시 이 달려나간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네, 그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대사는 좀 우리가 좀 볼만합니다. 네,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뭐냐면 너 그놈들이 누구누군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받았으니까 날만 샜다 하면 물꼬를 낼 것이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거다란 얘기예요. 명선이가 내 거다라기보다는 사실 명선이가 갖고 있는 금은 내 거다라는 어떤 선언이죠, 선언.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엄포와 위협, 꺾인 표시한 부분에다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 엄포와 위협은 누굴 위해 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엄포와 위협을 놓았을까요? 그것은 명선이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금반지를 위해서였을까? 답을 다 모두 알고 있죠, 그죠? 어디에 초점을 둔 걸까요? 바로 금반지에 초점을 둔 것이죠. 명선이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 아버지의 사자와 같은 불호령 뭐 이런 그 큰 소리 때문에 결국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엄마의 상당히 간살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가 이자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어이구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명선이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다. 자, 사실 이 보드라운 말씨라는 것은 정말 명선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죠? 금반지의 목적이 있는 어떤 목소리, 말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소나무 둥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데 하얀 공둥이가 보였고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몸뚱이로 있었다. 자, 명선이가 시원스러운 알몸뚱이로 있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 이걸 위에다 쓸게요. 자, 명선이가 옷이 벗겨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스스로가 옷을 벗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명선이의 옷을 벗겼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설의 설정상 그 나이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말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 거라기보단 뭐냐면 금반지를 찾기 위해 명선이의 옷을 벗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옷을 벗겼겠어? 당연히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의 무엇이 또 보인다? 탐욕스러운 모습. 우리는 이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명선이가 이 여자아이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메오메 자가 지지배 아니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말로 제변이네 제변이요. 머스맨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지배구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머스맨 줄 알았더니, 그러면 명선이는 왜 머스매 행세를 했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전쟁이니까, 그죠? 전쟁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대상은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처럼 변장을 했어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 그 맥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장을 했다라는 걸 좀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오호,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뭐냐? 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개패가 등장하는데, 이 개패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뗐고요. 이름표 같은 것이었는데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이 소중술에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자, 이 개패의 내용, 이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부탁이 담긴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패라는 건, 자, 명선이의 부모는 발신인이겠죠. 글을 쓴 사람이고 누군가가 받아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긴 썼는데, 문제는 이 명선이 부모는 이 명선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통 속에서 이 명선이를 혹시나 맡아주신다면 정말 잘 길러주십사 하는 어떤 간절한 부탁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는 그렇죠. 하지만 이 나의 부모, 특히 이 개패를 먼저 손안에 넣고 읽어본 아버지의 눈에는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느냐? 간절한 부탁으로 읽긴 읽었겠지만 결국 이 아버지는 수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보물섬 지도와 같이 취급을 했죠.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재물, 돈, 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게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알겠죠? 전쟁통의 상황 속에서 딸 자식을 생각하는 간절한 부탁이 담긴 메시지를 나의 부모님은 보물섬의 지도인 마냥 상당히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내 손에 얻었다 보물섬 지도 이런 느낌으로 주머니에 싹 되게 소중하게 집어넣는 모습, 비극적인 것이죠.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바지춤에 찔러 넣었대요.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향해서 다시 또 엄포를 놓습니다. 선언을 하죠. 야,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내 금이야. 니네들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티 설옥손 하나 건들지 마셔. 이런 느낌. 그죠? 상당히 엄포, 소유권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꺾게 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선이로 인해 생길 이득을 독차지하기 위해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쉽게 말해, 뭐야? 금은 내 거야. 건들지 마.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내용 쭉 한번 봅시다. 언젠가
언젠가 그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그러니까 물꽃 싸움보다도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금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논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글로 들어온 명선이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 성격이 상당히 포악스럽고, 그죠? 탐욕스럽고, 사나운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거둘 수가 없겠죠. 이렇게 거듭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길리는 아요. 만에 일이라도 야한티 해꾸시 하려거든 아마가 무섭다는 것을 맹심허시오. 부창무수죠. 상당히 진짜 죽이 척척 잘 맞는 커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덩달아 위협을 했다더라. 결국 이것도 다 탐욕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에 하나라도 얘한테 해꾸시 하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손해잖아요. 만약에 얘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 그죠?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의 손해. 둘이 같은 그런 맥락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사실 근데 이 손해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는 손해에 관심이 없죠, 사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익.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선이의 손해는 우리의 손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명선이의 금반지, 그러니까 명선이에게 있어서 어떤 이익, 사실 이익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명선이의 재물은 우리의 이익이다. 자, 명선이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을 입 밖에 내비치지도 않았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인간이 되냐면 속물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속물적 인간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물적 인간임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되 그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단지 상당히 명선이를 위하는 사람인 양 명선이의 손해는 우리 집의 손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임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 쭉 넘어가시고 자, 결국 물어봅니다.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갸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요? 나지.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봤나? 아, 갸를 맡아서 길을 사람한테 쓴 편지니께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뭐라고 썼었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동료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우? 안 썼어. 자, 여기까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보건대 자,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어머니의 진짜 관심은 무엇에 있다? 가락지에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가락지가 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본심이 여기 담겨 있죠. 또 하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상당히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자성어를 섞어 쓴다면 아전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 합리화, 제논의 물대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한테 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누군가가 명선이를 맡아서 기르게 된다면 그 고마운 분에 대해서 고마운 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어떤 간곡한 말씀이 담긴 게 그 편지의 내용인데 이건 분명 나한테 쓴 것일 것이다 라고
사실상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명선인의 부모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좀 명선이를 맡아서 잘 길러줄 은인과 같은 분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만일에 무슨 난리가 생기면 잘 부탁한다 라는 간곡한 메시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명선이를 맡아서 기르고 있긴 하기 때문에 반은 맞아요. 하지만 반은 틀리다는 건 정녕 명선이를 위해서 명선이를 길러주고 맡아 길러주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은 틀리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명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명선인의 부모님이 편지를 쓴 거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나한테 쓴 거야. 당연히 나한테 쓴 거지. 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쯤에서 이제 개폐의 의미와 역할, 자습서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부모님에게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갖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소재로서 개폐가 등장했고요. 자, 결국 그것을 통해 명선이가 부잣집 딸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아버지가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 편지는 나한테 쓴 건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명선이의 주인은 나다 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는 득의연한 미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런 미소라고 보면 돼요. 그런 미소로 어머니한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네, 어쨌든 상당히 탐욕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결국 나의 아버지는 이 메시지, 편지를 읽고도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가락지, 그러니까 금반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야? 결국 재물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금반지, 금가락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물들이 명선이에게 딸려 있으니까 그걸 내가 독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상당히 득의연한 미소를 띠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참, 이런 짓을 시키는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이 어른들을 대표하는 이 두 캐릭터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죠. 자, 우리 식구 모두는,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특히나 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친절한 건 아니죠. 진정 명선이를 위해서 친절한 게 아니죠. 자, 이것을 사자성어로 교언영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알 때가 됐어요. 중3쯤 되면. 교언영색의 뜻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그러니까 사실 속마음과는 다른 얼굴 표정과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간사한 그런 태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 알잖아요. 모두 이쯤 되면 다 알잖아요. 금반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상당히 교활하고 중적인 태도, 그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뚝심이 좋은 아버지는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하였다. 내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명선이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이 1중, 2중, 3중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명선이가 땀 흘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명선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런 방법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것은 간금으로 보여요. 그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명선을 위해서냐?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금을 위해서. 이게 맞는 것이죠.
그죠? 명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금덩어리를 지키기 위한 2중, 3중의 보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자 노릇을 어쨌든 서술자 나는 착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반지를 어디에 감췄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른과 구별되는 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른처럼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거나 상당히 약삭 빠르지가 않아요. 예. 순수하죠, 순수. 이걸 가졌다는 점은 이 어른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되바라지거나 나쁘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쨌든 서로 동화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거 보면 되고 쭉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예. 다음 페이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는 부분은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어디까지나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만 쓱쓱 읽고 넘어갈게요.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다리, 여기서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소에서는 체크했더라고요. 이것이 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소재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둘이 놀러 갔는데 이 명선이는 그 여자애답지 않게 배짱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위험한 다리 위를 갖다가 올라가는 걸 참 좋아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소에서는 여기부터 꺾기 표시했어요.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흰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져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상당히 평온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그것과는 완전 반대로 상당히 위험한 느낌,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명선이의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전쟁의 비극성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명선이의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하는 이 배경, 이 공간적 배경이 명선이의 처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나와 명선이와의 대결에서는 명선이가 항상 승리자였고요. 그죠? 정말 배짱이 어마어마했나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서술자 나는 뭔가 겁이 많아서 좀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명선이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오로지 명선이만이 얼기설기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명선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명선이의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한다니까.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 입은 치맛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 자, 이거 중요하죠.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양 이쪽을 보고는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 이게 자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다? 복선이다. 복선이 뭘까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복선인데 이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이렇게 보면서 낄낄거리는 건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명선이의 모습을 또 보여줌으로 해서 명선이가 결국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뛰듯이 아래 위로 훌쩍훌쩍 까불거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자소에는 그 앞에서 꺾기 표시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꺾기 표시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상당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명선이는 즐기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모두 명선이의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 계속 놀다가 이제 명선이가 물어보죠. 야, 저게 무슨 꽃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 친구는 뭐 그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쥐바라 숨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자,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공간적 배경인 건데 쉽게 말하자면 폐허인 거잖아요. 폐허. 자, 폐허에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폐허 속에서 사실 이 꽃과 같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살아남기가 힘들죠. 자, 근데 그 전쟁 속에서도 이 살아남는 꽃송이 이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꽃송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이 폐허는 아까 말했지만 전쟁을 상징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쟁통에서도 이 꽃송이 하나는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결국 전쟁 중에 살아남은 누구? 명선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선이는 즉 꽃이다. 특히 쥐바라 숨꽃. 뭐 사실 지어낸 이름이지만 그냥 들꽃이에요. 근데 명선이와 꽃을 동일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쥐바라 숨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잡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쥐바라 숨꽃과 이 명선이 이 둘의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꽃을 피웠지만 명선이는 피란 중에 흘러들어온 아이입니다. 쉽게 꺾이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죠. 들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선이 또한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 쥐바라 숨꽃, 그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명선이와 꼭 닮아있다. 그래서 들꽃, 즉 쥐바라 숨꽃과 명선이는 동일시되는 존재라는 걸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이 명선이가 꽃의 이름을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술자 나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알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름을 지어낸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결국 그 예쁜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것을 머리에다가 꽂았습니다. 머리에다 꽂았는데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이 훌렁거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자, 이거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꽃은 무엇과 똑같다? 명선이와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꽃이 떨어졌다? 명선이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명선이가 강물에 떨어져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습서에는 복선이에요. 복선. 비극적인 어떤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흰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까지 복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선이 자신의 의지로 금반지를 준 것이죠. 강탈할 수도 없었거니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고 금반지 얘기만 꺼내면은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명선이니까 아주 야무진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온갖 지혜 짜내고 백방울 숨겨둔 장소 알아내렸지만 결국 금반지 근처에만 다가가도 이렇게 침묵으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탐욕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고집스러운 명선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쭉쭉 읽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어머니는 정말 언제쯤 금반지를 찾을 수 있게 되나 하는 식으로 조바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분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시다.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즐기는 중이었고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 지옥의 가장귀가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죠? 지옥의 가장귀라는 이 보조관념의 원관념, 즉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은 철근의 가장자리를 뜻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쟁의 파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지옥의 가장기라는 것은 명선이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명선이의 죽음을 좀 암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등장했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호주기 편대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호주기 편대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해요. 왜냐면 명선이가 다른 건 다 무서워하지 않는데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열렸기 때문에 비행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 상상을 해봐요. 자, 대단히 위험한 공간 속에 명선이가 놀고 있어. 근데 하필 명선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호주기 편대 비행기가 왕 날아가고 있어. 누구나 다 쉽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뭔가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비행기 폭음에 가려, 자, 이 비행기 폭음, 이것이 바로 명선이의 죽음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선이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비행기 폭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을 밝혔다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도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명선이가 죽은 원인을 봤을 때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직접적인 원인은 어쨌든 비행기의 폭음 소리에 놀라서 이 위태위태한 어떤 위험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은 것이죠. 그래서 명선이 왜 죽었냐? 라고 한다면 그냥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 폭음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비행기 폭음이 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전쟁 때문 아닙니까? 전쟁. 어른들의 전쟁, 이권 다툼을 위한 어떤 전쟁, 그것의 잔인함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명선이에게 있어서 생존의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반지였죠. 금반지. 그죠? 이 금반지를 탐욕스러운 어른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을 이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가장 위험한 곳이 내가 금반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위험한 곳인데 금반지를 지킬 수 있는 누구로부터? 탐욕스러운 어른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금반지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인 지옥의 가장귀, 철근의 가장자리, 그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금반지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이게 없으면 나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런 어른들의 탐욕으로 인해 그죠? 이 위험한 곳이지만 안전한 곳을 찾으려 했고 그래서 거기다가 금반지를 보관해 놨었고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자주 놀았는데 하필 비행기의 폭음, 전쟁의 잔인함 그죠? 이런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이 도구인 비행기의 폭음으로 인해서 명선이는 죽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이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전쟁, 그 다음에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명선이가 죽은 원인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법하죠. 네. 자, 결국 비행기 명선이가 상당히 무서워하는데 하면서 서술자가 깨달았죠. 그죠? 나는 깨닫고 나서
눈을 이제 하늘에서 이 명선이 쪽으로 이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다?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손꽃이었다. 이거는 아까 그 명선이의 머리에서 그 꽃이 떨어졌을 때 그 문장과 정말 흡사하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앞장, 그러니까 49페이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난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손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흰노란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그죠?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 그죠?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는 한 송이의 쥐바라손꽃. 그러니까 이 한 송이의 쥐바라손꽃은 누구였다? 바로 명선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선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나갑니다. 네. 그렇게 명선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뭐 주인공 주인공일까요? 네, 서술자 나는 한번 명선이가 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면서 이제 모험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가봤죠. 근데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 명선이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금반지가 든 주머니를 발견하였고, 그걸 발견한 순간 놀란 나머지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금반지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만 식으로 그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뒷부분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쓱 한번 읽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보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죠. 현대소설입니다. 단편소설이죠. 짧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에 특히 비참함, 전쟁의 비참함을, 비극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사물들 등장했었고요. 더군다나 이 명선이를 상징하는 쥐바라손꽃도 등장했고요. 그죠? 전쟁의 비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회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인간성 상실, 비극성을,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높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상해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전쟁을 바라봤다는 것. 왜 굳이 윤은기 작가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봐야만 했을까? 그 무엇도,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세상이 가장 적나라하고 실제에 가깝죠. 그래서 이 어른들의 세계인 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탐욕적이지 않은 그런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독자에게 크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시선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투리, 비속어 사용했다는 거, 이거 설명 안 했었는데,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구사하는 말들 중에 사투리, 지역 방언을 포함해서 욕설과 같은 어떤 비속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사투리, 지역 방언이 나오면 무조건 향토성,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 비속어 도 사실성을 높인다. 사실 비속어가 사실성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뭐 만약에 뭐 조폭영화 같은 경우에 막 요즘엔 조폭영화 안 나오죠. 옛날엔 조폭영화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막 조폭들이 구사하는 어떤 은어라든지 그 다음에 욕설 같은 것을 여과 없이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해주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무슨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막 이런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성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사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성과 관련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 사투리, 비속어 나오면 향토성, 사실성, 뭐 현장감도 추가할게요. 이런 걸 높여주는 구실을 한다라는 걸 그냥 뭐 이건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사투리, 비속어, 뭐 향토성, 사실성, 뭐 지방색도 같은 말이에요. 지방색이 드러난다. 네, 현장감, 지방색,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세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인공 명선이 비극적 삶의 모습을 상징적 제목으로 나타냈다. 양보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소설의 서술자, 소설의 시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거랑 비교해서 뭐 전직 작가 시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역시 소설의 서술자와 관련된 강의를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네, 기나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꼭 좋은 점수 맞길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